오늘 바스코다가마, 바스코다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 쭉 다룬 게 이 포르투갈이 서양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한번 뒤흔드는 이 사건은 1415년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상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던 세우타를 정복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초대형 국책 사업을 포르투갈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1415년부터.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꾸준하게 1415년부터 시작된 국책 대형 사업,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동방무역을 우회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아프리카 내륙 무역, 사하라 트랜스 사하라 루트를 대체하는 그런 무역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반도체와 똑 마찬가지죠. 대박 프로젝트를 추진한 건데 1415년 세우타 정복부터 1460년 아프리카 서해안의 시에라리온에 도달하는 때까지가 이게 여러분들 한 45년 정도 되죠. 이게 이제 그게 총책이었던 엔히크 왕자가 완성을 한 것이고, 엔히크 왕자 사후에 여러분 희망봉까지 도달합니다. 전번 시간에 희망봉까지 이렇게 1460년부터 1488년 희망봉까지 그 사이에 1484년도에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포르투갈을 찾아서 포르투갈 국왕에게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지구가 둔 거니까 그러면은 인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이 이제 거절되면서 이제 세계사의 주역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포르투갈의 기회를 놓쳤던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 바스코다가마 인도 고아 도착까지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사건이 마누엘 1세가 이제 후임자가 되고, 그다음에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고아 도착. 오늘 그러니까 결론은 바스코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한 그 부분까지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의 왕은 포르투갈이 실질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독립을 이룬 것이 이런 중앙 1세, 영어 표현은 존 1세입니다. 존 1세가 아비스 왕조를 이제 열면서 오래 살았네요. 그 당시에 제2 48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제 오늘은 특히 중앙 2세 사망을 보실 거고, 그다음에 중앙 2세의 여러분들 아들이 사망하면서 갑자기 행운왕 졸지의 여러분들 국왕이 된 사람이 마누엘 1세입니다. 마누엘 1세인데 이때 이제 검은 보화가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많이 쏟아져 들어오죠. 제위 26년까지 이 두 명의 이제 왕이 대항해 시대의 토대를 구축한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작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운명의 장난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년에 이제 불운이 닥친 겁니다. 이 중앙 2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역사가들은 중앙 2세를 두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별칭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완전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이 뛰어나고 치밀하고, 그래서 이런 귀족들을 다 제압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년의 후계자이자 상속자이자 유일한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거죠. 이 중앙 2세는 40세까지 살았는데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참 적죠.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이제 기획을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 개인이 이름 통제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년에 그냥 여러분 그냥 아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꿈이 사라지는 거죠. 이 중앙 2세는 대항해 시대의 설계자, 포르투갈의 나라를 중세를 넘어가지고 중세 봉건 귀족 사회를 넘어서 완권 중심의 그런 근대 국가를 만드는 인물인 거죠. 중앙 2세의 아들이자 상속자인 아폰수가 1491년도에 말에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16살 나이로. 그 유일한 합법적 계승자인데 아들은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후계자는. 뜻밖의 이렇게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리스본 근처에 테주강 근처에서 아마 말을 타던 중에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나 국민들이 가졌던 그런 비통함이란 것은 뭐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아폰수 왕자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6세 때 이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걸 보게 되면은 여름을 아마 지내던 차에 중앙 2세가 아들 보고 싶으니까 초청을 했는데 그냥 이제 불의의 사고를 아폰수 왕자가 빠른 속도로 달리자 왕자의 말이 넘어지면서 왕자가 죽은 듯 말 듯 말도 못하고 감각을 잃은 채로 그 아래에 머물렀다. 황망한 그런 왕비, 사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죠. 왕비 비셰우의 엘리너, 이거는 엘리던 집안 출신 엘리너라는 왕비가 비셰우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이제 권문세가 가운데 포르투갈의 두 번째로 큰 가문이 비셰우 가문이지 않습니까? 엔리크 왕자가 후사가 없어가 이름 죽었기 때문에 그 양자에게 물려준 직함이 비셰우 공작이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긴 채 딸과 함께 노새를 타고 달려왔지만 아들은 땅에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죽으면은 왕가들은 이렇게 묻히지 않습니까? 바탈라 수도원.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포르투갈이 이렇게 잘 나갈 때 이 수도원입니다. 지금도 이제 포르투갈을 찾는 분들이 3대 수도원 이렇게 하면은 바탈라 수도원을 들죠. 바탈라 수도원을. 바탈라 수도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고 그냥 그걸 끝나는 거죠. 그럼 중앙 2세는 또 아들이 없었냐? 사생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생아가.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를 해가지고 아기들을 가졌으니까 이제 아버지니까 자기 혈통 함께 이어주고 싶죠. 당시 유럽의 그런 관행은 사생아는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앙 2세가 좀 오래 살았으면은 무리수를 둘 수가 있었을 건데 40세에 죽었고 그다음에 말년에 신부전증 같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뜻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중앙 2세에게 10살인 조르지 데 랑카스트로라는 사생아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2세 후계자인 아폰수가 16살이니까 왕으로 있으면서 아마 이제 첩을 뒀던 것 같네요. 중앙 2세를 잇는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유럽 왕가에서 사생아의 왕위 계승은 불가능한 일이고 사생아에게 왕통을 물려주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 귀족들도 반대가 심했고 교황의 허락을 받는 것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중앙 2세가 죽기 전에 한 4, 5년 정도는 몸이 붓는 신부전증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추진하기 힘들었고 또 왕비가 반대를 했습니다. 왕비가 이제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중앙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마누엘 1세가 행운을 지게 됐다 해서 행운왕 마누엘 1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마누엘 1세가 중앙 2세 부인 왕비의 같은 집안 출신인 거죠. 사촌 뭐 동생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자기 집안 출신을 미는 거죠. 비세우 가문을.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비세우 집안 출신인 비세우 엘리너가 반대가 심한 겁니다. 사생아의 왕위 계승을 단호히 반대하는 겁니다. 중앙 2세는 자기 혈통이니까 사생아 조르지를 매우 아꼈고 그에게 세투발 공작 자기를 수여했지만 그러나 이제 왕위 계승자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황 승인 받기도 힘들고 귀족 지지 받기도 힘들고 왕비 지지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말년에 몸이 아팠고 중앙 2세가 자기 핏줄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운의 왕이 바로 마누엘 1세입니다. 마누엘 1세가 중앙 2세가 정식 후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관철시킬 힘과 시간이 충분히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권력이 비세우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 2세가 참 생로병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뭐 현대의술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많았는데 중앙 2세가 말년에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됩니다. 40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진중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이라는 것이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로병사라는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워낙 크고 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에 의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기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생명이 딱 끊어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 2세가 1491년 무렵부터 이제 신부전증 오늘로 몸이 이제 붓는 거죠. 급속히 이제 병세가 1494년부터 급속히 병세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왕실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게 될 정도인 겁니다. 그래 왕의 업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중앙 2세가 신체적으로 약화되었고 이것이 그의 정치적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제 경쟁자이자 왕실로 묶어진 스페인 외교 문서가 중앙 2세에 대해서 남긴 일종의 정보 보고입니다. 사생아 조르지를 후계자로 고려하는지 아니면 마누엘을 지지하는지와 관련해서 중앙 2세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외교 문서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교황 정도 외교관들이 이제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 있었으니까 중앙 2세가 건강이 좋지 않다. 1490년 교황 알렉산더 6세에게 보낸 이탈리아 외교관의 외교 보고입니다. 아폰수 죽음 이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서신이 지금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베네치아 외교문서는
중앙 이세가 활동력이 감소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마누엘이 점차 왕실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중앙 이세가 투병하는 중에 그의 유일한 혈통인 사생아를 국왕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여러분들 다 뜻대로 그렇게 착착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중앙 이세가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바스코다가마의 인도항 개척 여러분들 탐험도 사후 한 2년 지나서 이런 배가 떠나니까 중앙 이세가 거의 토대를 다 구축한 겁니다. 그렇지만 뭐 하늘나라 갈 때는 들고 갈 수 없고 이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시대가 저물게 됩니다. 완전한 왕, 귀족들을 여러분 진압하고 포르투갈을 근대 국가로부터 중세 국가로부터 근대 국가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완전한 왕이었지만 생로병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년에 굉장히 여러분들 참 우울했겠죠. 자기의 희망이자 등대했던 상속자 아폰수가 낙마사고로 저 세상을 떠나고 신부전증이 악화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 이세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아들을 왕위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견문을 좀 넓히는 편에서 중세 시대의 왕가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냐. 정략 결혼 정도는 알죠. 정략 결혼 아는데 뭐 예를 들면 아비스 왕조를 일으켰던 중앙 1세도 영국의 랑카스트 가문의 그 딸을 왕비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파 오브 랑카스트, 포르투갈 여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름들 서양은 집안 이름을 많이 대죠. 필리파 오브 랑카스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엘리너 오브 비세우, 비세우 가문의 엘리너 왕비, 필리파 오브 랑캐스타, 영국의 랑캐스터 가문의 필리파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지 않습니까? 가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제 딸들이 정략 결혼하는데 뭐 그 당시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집안 어른들이 결정하게 되면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중세 완가의 결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완가는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폰수 말에 떨어지는 사고로 죽은 중앙 2세의 아들은 신부를 죽기 1년 전에 이사벨라 1세 당시에 가장 이벨리아 반도에서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1세 여왕하고 그다음에 페르난도 2세 아라곤 두 왕비하고 왕이 결혼한 거지 않습니까?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하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이름 결혼해 가지고 낳은 자식의 장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장녀가 이사벨 대 아라곤, 이사벨 대 아라곤, 집안이 뒤에 오네요. 집안이 출신 집안이 페르난도 2세가 아라곤 왕국의 왕이니까 1490년 11월 27일 날 대항해 시대 때 수도였던 스페인의 세비야, 세비야는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죠. 세비야에서 이제 결혼을 올리는 겁니다. 9개월 만에 새신랑인 아폰수 왕자가 말에 떨어 죽는 거죠. 아폰수 왕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기야 부부가 여러분들 20세고 그다음에 아폰수 왕자 16세였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부부가 이런 좋은 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9개월 만에 죽은 겁니다.
죽고 나면 이제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가 이게 피레네 산맥이 있어서 프랑스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되고 여기 변방국가인 포르투갈이 끝까지 독립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위험이 있었지만 이사벨라 1세는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입니다. 아라곤은 페르난도 2세는 아라곤의 왕입니다. 이제 딸을 낳게 되면은 이사벨 대 아라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라곤 집안의 이사벨이다. 9개월 만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돈이 되는 거죠. 사돈이. 이렇게 사돈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가가 참 잘 잡았네요.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이사벨 대 아라곤. 장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이든. 이사벨 대 아라곤은 아마 그 집안의 아들이 2명이고 딸이 4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이사벨 1세하고 페르난도 2세 사이에 이 작가가 이렇게 화가가 잡은 걸 보게 되면 신앙심이 무척 깊은 사람이 아폰스 왕자의 새 신부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정략적 결혼을 해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녀를 시집 보낸 것은 큰 일인 거죠. 장녀를 어느 부모나 자기 딸이나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딸을 포르투갈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9개월 만에 새 신랑이 죽고 그다음에 친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부모 마음은 뭐 왕이나 평민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그냥 깨지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부모가 이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은 9개월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사벨 대 아라곤이 죽은 그런 신랑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시집을 오는데 그 이제 시집을 어떻게 오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조약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 실질적으로 독립하는 아비스 왕조가 열릴 때 중앙 1세도 윈저 조약이라는 그런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가지고 에니크 왕자의 어머니 되는 필리파 오브 랑캐스터가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의 결과로 스페인의 딸을 포르투갈 왕가에 시집 보내는 걸로 그렇게 조약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건 겁니다. 이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카스티아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1476년에 카스티아를 침공했는데 주요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전세가 카스티아로 기울게 되는 거죠. 스페인 쪽으로. 그래서 카스티아의 여왕인 이사벨라 1세하고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가 조약을 맺습니다. 알칸소바스 조약 1479년. 그 조약에 이제 포르투갈 왕과 스페인의 맏딸을 결혼을 시키는 걸로. 그럼 그때 이제 전쟁을 왜 일으키느냐. 포르투갈 국왕이 카스티아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포르투갈의 아폰스 왕의 여동생의 딸 조안 오브 포르투갈을 시집을 보낸 겁니다. 헨리 4세에게 카스티아 왕국에.
그런데 이 조안 오브 포르투갈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헨리 4세의 딸이 아니다. 좀 형실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조안 오브 포르투갈이 카스티아 왕국의 왕권을 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복 여동생인 이사벨라가 여러분들 왕권을 가지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분규가 생기니까 이 조안 오브 포르투갈은 아폰소 5세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안 오브 포르투갈하고 결혼하게 되면 포르투갈 왕에다가 그다음에 왕위 계승권이 있는 카스티아까지 여러분들 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폰소 5세가 여러분들 좀 무리수를 둔 겁니다. 아폰소 5세 여동생 딸 조카가 후안나인데 이 양반이 카스티아 왕국에 시집을 가는 겁니다. 카스티아의 엔리크 4세 여러분 이 양반이 엔리크 4세입니다. 시집을 가는 겁니다. 다 정략 결혼하는 거죠. 엔리크 4세는 이 후안나와 사이에 후안나 라 벨트라네아라는 딸을 남겼는데 이제 출생이 엔리크 4세의 딸이 아니다. 궁중의 여러분들 고위직의 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규가 발생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왕위 계승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러면 카스티아 왕국의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이복 여동생 이사벨 1세 이사벨 여왕 그러니까 이사벨 대 아라곤의 어머니가 여러분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귀족들 지지를 얻어 가지고 후안나를 제치고 왕위 계승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만을 붙고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가 전쟁을 일으켜가 거의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이 형성돼서 그 조약이 스페인의 맏딸을 포르투갈에 시집을 보내는 그런 일로 발생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사벨라 1세하고 페르난도 2세가 유리하게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벨라 1세입니다. 이사벨 대 아라곤의 어머니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초상화가가 잘 잡았죠. 굉장히 애도 많이 낳고 카스티아 왕국을 굉장히 번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라곤의 왕인 신랑 남편인 페르난도 2세입니다. 페르난도 2세 이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이게 이사벨 대 아라곤의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를 닮아서 굉장히 신심이 돈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신대륙에 재가를 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이 이사벨라 1세 여왕하고 페르난도 2세의 국왕이 후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정략 결혼을 중시는 한 겁니다. 아폰수가 이사벨 대 아라곤 아칸소바소 조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조약이 이제 카스티아의 왕위 계승자를 이사벨 1세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가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후안나라는 조카를. 그리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에 해안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가장 일찍 발견했던 마데일라 제도 아조르스 제도를 이제 지배권을 인정하고 카스티아는 카날리아 제도 지배권을 확보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들이 다 지금까지 포르투갈 땅인 겁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는 지금도 스페인 땅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마데일라 아조르스 제도는 지금도 포르투갈 땅인 겁니다. 영토 분쟁이란 것은 이렇게 한번 결정하게 되면 수백 년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
알칸소바스 조약의 마지막 부분에 결혼 동맹이 나옵니다. 양국 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카스티아 왕국의 장녀인 이사벨라 데 아라곤을 포르투갈의 왕위 계승자이자 왕세자인 아폰수 왕자와 함께 시집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조약이 체결될 때는 이사벨라 데 아라곤의 나이가 9살 때입니다. 9살 때 조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20살 때 결혼을 하게 돼 1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11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냅니다. 뭐 이때는 부부관계는 없었겠죠. 어리니까. 알칸소바스 조약의 체결에 두 사람이 함께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9개월이었지만 죽은 아폰스 왕자하고 그다음에 이사벨라 데 아라곤의 스페인 여러분들 공주는 어린 시절 때부터 같이 지낸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을 거라고. 아칸소 조약이 1479년에 만들어졌는데 1480년에 아폰스 왕자가 5세 그다음에 미래의 아내가 되는 11살짜리 이사벨라 데 아라곤이 포르투갈에 와서 2년 정도 지내는 겁니다. 애 때 여러분들 함께 지내는 거죠. 결혼식은 11년 후인 1490년 카스티아의 수도 세비야에서 열렸다. 세비야라는 도시가 지금도 여러분들 관광지로 유명하죠. 거의 뭐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 시절에 5살 10살로 만나가지고 2년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갔지만 부부가 될 거니까 가끔 여러분들 여름방학일 때 교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16세 16세 그다음에 뭐 두 사람 사이 20세 이렇게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 9개월 만에 새 신랑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낸 장소가 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혼한 두 어린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양국 왕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상징적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것을 낮추는 거죠. 중시의 유럽에서는 약혼한 왕족 어린이들이 상대방 왕실에서 일정 기간 지내며 교육을 받거나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것은 장차 결혼할 두 사람이 서로 문화와 언어를 익히고 정치적 동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이었다. 카스티아가 이사벨라 데 아라곤을 포르투갈에 보내 함께 지내게 함으로써 그런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그런 행위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는 대부분의 왕가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시대였죠. 결혼 생활 시작하고 여러분 9개월 만에 이제 신랑이 죽었으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들 알고 지낸 것은 10년 이상이 되니까 남편 아폰스 왕자의 죽음으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정확하게는 9개월입니다. 20세에 가부가 된 이사벨라 데 아라곤은 16세 신랑 20세 신부였던 거죠. 아라곤은 카스티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짧은 결혼 생활에 무슨 부부 사이에 정이 있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은 5살과 10살로 만나서 2년 정도 함께 지냈고 이후에 이사벨라 데 아라곤이 결혼한 1490년까지 10년을 알아온 사이니까 두 사람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신랑이 죽고 난 다음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평생 남편 생각하면서 신앙심이 돈독했으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강국이었던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 신앙심이 돈독하고 굉장히 야무진 그런 여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모습입니다. 남편 아폰수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아폰수가 죽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포르투갈의 중세를 탈피해서 근대국가로 진입하게 만들었던 중앙 2세가 1495년에 사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왕통이 비세우 집안의 마누엘 1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누엘 1세의 별칭이 행운왕입니다. 마누엘 1세가 결혼을 청하는 겁니다. 카스티아 왕국에게 미망인이 된 이사벨라 대 아라곤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당시의 카스티아의 여왕과 아라곤의 이름들 국왕이 딸의 뜻을 아니까 딸이 재혼하지 않고 죽은 남편을 그에게 살고 싶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누엘 1세가 청혼을 하니까 이사벨 대 아라곤 대신에 여동생 딸이 4명일 겁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그러니까 3녀를 선택해라.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끝나면 권하니까 그러니까 남편 아폰수가 사망한 이후에 이사벨라가 깊은 슬픔에 빠져서 금식과 기도 등 금욕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다수 남아 있는데 아폰수가 상당히 이제 사랑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많이 권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누엘이 마리아는 아니고 이사벨라 대 아라곤하고 이름들 장가를 가겠다 이렇게 하니 결국은 이제 1497년에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청혼 조건으로 스페인이 유대인을 추방했던 것처럼 포르투갈도 추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토를 분할하는 그런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해상 패권을 다루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영토 분쟁을 경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조약입니다. 1494년도에 그러면 이제 그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우리가 보기 전에 15세기 말엽 1494년 무렵에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조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치열하게 해상 패권을 다투면서 해외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던 시대입니다. 1494년이면은 1492년도에 이사벨라 1세와 페르난도 2세의 후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494년에는 일단 스페인이 전세를 제압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여러분들 대박을 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하마에 착륙을 했고 쿠바와 히스파니올라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탐사하니까 서인도 제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인데 당시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나 동시대 사람들은 그곳을 인도라고 생각한 거죠. 인도. 그래서 서인도 제도 쿠바 아이티 이런 데를
서인도 제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2차 항해 3차 항해 4차 항해가 여름 시작되는 초입이 바로 149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먼저 대박을 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이후에 세비야의 이런 왕실에 와서 이사벨라 1세하고 페르난도 2세에게 보고하는 것을 그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화가들이 좀 극화했겠지만 이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일촉즉발 상황인 거죠. 콜럼부스는 1차 항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인도는 신대륙은 전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반발한 겁니다. 콜럼부스가 발견한 섬들이 포르투갈 대서양 탐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두 나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동쪽 항로를 통해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국책 사업의 성공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1488년 희망봉을 발견하고 인도양 항로 개척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내린 짐에 그냥 한 방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콜럼부스는 서쪽으로 가서 이런 인도를 발견하고 포르투갈은 이런 동쪽으로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콜럼부스는 대서양을 건너고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양을 건너는데, 그래서 영토 갈등이 발생하니까 외교적 긴장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493년에 알렉산더 6세가 스페인에 유력한 그런 교황 획칙을 발표합니다. 스페인이 먼저 발견했으니까 신대륙의 대부분은 스페인이 갖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포르투갈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외교적 갈등이 이제 분출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이 전쟁을 치르면 안 되니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교적 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서로가 영토를 분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 중재 하에 영토 분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1493년에 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 그러니까 1479년에 알칸소바스 조약, 거기에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충하는 조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어떤 조약이냐?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대서양의 경도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서쪽은 스페인이 가지고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지는 그런 영토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이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경도선입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스페인이 갖고 동쪽은 포르투갈이 갖는 겁니다. 이 경도선을 그은 겁니다. 이 경도선을 이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인 겁니다. 1494년에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 토르데시아스라는 작은 마을인데 굉장히 고풍이 있는 마을이네요. 뭐 유럽은 어디든지 그렇지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됐던 스페인의 작은 마을도 아주 여러분들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의 수도가 스페인 수도가 마드리드지 않습니까? 마드리드에서 얼마 안 떨어졌네. 세고비아 기타로 유명한 거죠. 토르데시아스라는 이런 과거에 이제 카스티아의 왕국에 속했던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결되는 겁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됐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됐던 지금 이제 이렇게 현판이 트리티 오브 토르데시아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토를 분할해서 양국이 전쟁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았죠. 중앙 이세가 많이 아팠습니다. 신부전증이 그 당시의 의술로서는 신장이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고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개 병세는 역사가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한 1491년 무렵부터,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병세가 조금씩 심해졌을 것 같아요. 몸이 부으니까. 그러니까 1494년이면 아주 많이 아팠을 때입니다. 1495년에 중앙 이세가 죽으니까, 그러니 마지막까지 국왕은 자기 의무를 다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앙 이세는 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토르데시아스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국왕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자기 나라인 포르투갈의 그런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중앙 2세의 노력으로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조금 더 줍니다. 한 2000km 정도를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여러분들 굉장히 브라질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초기 분할선에서 더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중앙 2세가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르투갈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분할선을 2000km 정도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상당 부분이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내륙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게 브라질의 식민지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중앙 이세가 끝까지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그 당시에는 해안선만 여러분 주변에 지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페인이 차지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해안가는 포르투갈을 차지할 수 있던 것이 이 경도선, 영유권을 분할하는 경도선에 중앙 이세가 끝까지 헌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2000km 정도로 이동시키는 분할 경계선을 서쪽으로 370레과, 그러니까 약 2000km를 이동시켜 가지고 브라질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왜 여러분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앙 2세를 완전한 왕이다 이렇게 불렀는가 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도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애 목표를 설정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이런 풍요롭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지만 홈리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가 살아갈 이유까지는 찾아줄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우리는 생애 초년부터 시작해서 의식을 갖게 되는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심지어는 90대까지 살아갈 이유를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굉장히 독특한 존재죠. 짐승은 그냥 먹는 거가 여러분들 전부지만 인간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잘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이 삶의 지혜인데, 그럼 누가 저한테 여러분들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살아갈 이유를 어떻게 찾아내냐? 그러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살아갈 이유가 40대 50대 60대 50대는 뭔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목표.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정도 현직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부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죠. 뭘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젊은 날은 뭘 추구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추구하는 대신에 삶의 모든 도정들이 최소한 성실하게 이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이름 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중앙 2세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포르투갈의 국익을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왜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한번 떠오르네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경도선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티 오브 토르데시아스,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것을 중앙 2세가 해내고 1495년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번째 광전은 이사벨라 데 아라곤 왕국 출신의 이사벨라, 중앙 2세가 그토록 아꼈던 외동아들이었던 아폰수 16세 1491년에 낙마사고로 하늘을 떠나는 이 이사벨라 데 아라곤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조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을 조망해 보게 되면은 인생살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한 번 정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사벨라 아라곤이 다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1491년에 신랑이 죽고 그다음에 친정인 카스티아 왕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신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평생 기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가 권하는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수돈에 들어가 사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사벨라 데 아라곤의 재혼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부모입니다. 왕이든 왕이 아니든 간에 부모 마음은 다 마찬가지니까 특히 또 여러분들 우리말에 첫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큰 아들 또 큰 딸에 대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각별하죠. 어느 집안인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제 큰 딸 장녀 이사벨라 데 아라곤은 이제 이 행운왕인 1495년 중앙 2세의 죽음과 함께 행운의 주인공이 된 마누엘 1세가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가 큰딸이 혼자 살기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청혼의 삼녀인 장녀 대신에 삼녀인 마리아 데 아라곤과 함께 시집을 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거부하니까 마누엘 1세가 그러니까 마누엘 1세가 이사벨라 데 아라곤을 잘 알죠. 왜냐하면 왕실에 있었으니까 저 양반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라 데 아라곤의 부모인 이사벨라 1세하고 페르난도 2세가 조건을 하나 걸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포르투갈도 유대인을 추방해라. 그 조건을 마누엘 1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97년에 9월 30일 새신랑을 잃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누엘 1세는 원래 유대인 공동체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을 추방하는 정책을 내립니다. 그러나 스페인처럼 가혹하지는 않았고 포르투갈은 형식적으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부분 개종하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조건이 충족되니까 그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누엘 1세가 추방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추방 정책은
스페인처럼 여러분들 가혹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객으로 동생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이사벨 1세의 아들이 하나입니다. 외동 아들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병이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그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이사벨라 대 아라곤이 결혼을 했는데 1497년 9월 30일 날 결혼식에 참여한 왕위 계승자이자 동생인 후안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또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 사이에 태어난 외동아들인 후안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누나 이사벨라 대 아라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19세의 나이로 사망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는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의술 이름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왕위 계승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가. 후안 오브 아라곤. 부계를 따라 가지고 집안을 뒤에 합니다. 후안 오브 아라곤, 이사벨 대 아라곤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4일 만에 시집 온 이사벨라 대 아라곤이 스페인 왕위 계승권까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엘 1세 포르투갈 왕하고 이사벨 대 아라곤 여러분들 왕비 사이에 자식이 나게 되면 그 자식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카스티아 아라곤 전부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낳았으면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분리 안 되고 하나의 왕국이 됐겠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1년 만에 낳고 그냥 죽습니다. 이사벨라 대 아라곤이. 산후 후유증으로 낳고 1시간 만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습니다. 1498년 8월 23일 역사 기록입니다. 포르투갈의 여왕 이사벨라 공주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유일한 혈육인 아들 미구엘을 남겼다. 미구엘은 우리 왕국의 통합에 큰 희망을 안겨준 아이였고 그녀의 죽음은 부모인 카톨릭 군주들과 카스티아 궁전을 깊이 슬프게 했다. 20살에 이름 시집을 가가지고 9개월 만에 남편을 잃고 친정인 카스티아로 와가지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부모가 권해가지고 다시 포르투갈의 이름들 새 왕인 마누엘 1세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1년 만에 이러면 아기를 낳던 중에 또 딸이 죽은 겁니다. 첫정이란 이야기처럼 맏딸은 조금 각별하죠. 각별하니까 평생 동안 이사벨라 1세가 이름 한이 된 겁니다. 이사벨라 1세가 죽으면서 딴 데 묻혀있는 딸을 꼭 자기 옆에 여러분들 데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지만 그 유언은 여러분들 실현이 안 됐죠. 그 정도로 장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1년 만에 죽은 겁니다. 뭐 생로병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볼 지금이야 여러분들 무슨 뭐 약도 있고 하니까 1498년 포르투갈 왕실 기록입니다. 8월 23일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에 마누엘 왕의 왕비인 이사벨라 여왕이 미구엘 인판트를 낳은 이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포르투갈 왕국과 스페인 왕국의 그림자를 들여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됐냐. 이사벨라 대 아라곤의 아들 미구엘 다 파스. 살았으면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죠. 이베리아의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카스티아 아라곤이 통일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한국가가 됐을 겁니다. 미구엘 다 파스도 죽습니다. 2년 만에. 미구엘은 카스티아 아라곤 포르투갈의 잠재적 통일왕국 계승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엄마가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2년 만인 1500년 7월 19일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맙니다.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을 테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인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외할아버지인 페르난도 2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식은 다시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가장 애통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이신도 있고 여러분들 약이 있는 지금 시대에 사는 것은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그 당시 왕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현대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거죠. 병이 걸리면은 그냥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1500년 7월 19일 어린 미구엘이 우리 왕국의 희망이 꺼진 날이로 그의 죽음은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통일을 꿈꾸던 우리 마음을 찢고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눈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이 어린 왕자는 평화를 상징했으나 하늘이 그 빛을 너무 일찍 거두었다. 스페인의 왕실 연대기에 남은 그런 기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검은 보화를 갖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비나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로병사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았으면은 통일왕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꿈을 가졌던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은 일남 사녀를 두고 왕비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산을 했고 마지막까지 이러면 건강하게 아마 1504년 정도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후안도 19세 나이에 죽었고 장녀도 죽고 그리고 장녀를 보면서 여러분들 기대를 걸었던 외손자도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인생인 거죠. 미구엘 다 파스의 죽음은 포르투갈 왕국에 깊은 슬픔을 남겼고 1500년 7월 그의 나이 2세에 그 생이 끝나자 마누엘 왕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왕국의 미래를 애도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사벨 대 아라곤입니다. 이사벨 대 아라곤 그다음에 이제 유일한 혈육이었던 미구엘 다 파스 1498년 출생 1500년 졸 지금 묻혀 있는 데는 이 대단하네요. 어디에 묻혀 있는 거 하니까 포르투갈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라나다의 왕실 무덤에 묻혀 있네요. 왕실 무덤에. 아버지는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고 어머니는 이사벨 대 아라곤이었다. 이 기록이 탁 남아있는 거죠. 서양은 이렇게 무덤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서양 선교사들 추적할 때도 무덤을 많이 이렇게 무덤 기록을 봤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는지. 미구엘 다 파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대 아라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 중앙 2세하고 1497년에 재혼을 하고 1498년에 아들 미겔 다 파스가 출산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구엘 다 파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왕위 계승자로 기대를 모았는데
그의 출생은 두 왕실의 연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어머니인 이사벨도 사망하고 미구엘도 조기 사망하면 이 계획이 무산됐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사벨 대 아라곤에는 어떤 인물이었나 한번 보죠. 일단 딱 외관만 보더라도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모후 이사벨 여왕의 엄격한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이었고 기도와 금욕을 즐겼고 성경교육을 철저히 받은 왕녀였고 포르투갈 왕실에서도 엄격한 가톨릭 교육을 고수했고 정숙하고 신중한 왕비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던 그러나 뭐 안타깝게도 27세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녀는 겸손한 태도로 새로운 궁정에 들어섰고 자신의 어머니 이사벨 여왕의 뜻을 포르투갈에도 실현하기를 원했고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한 그런 이사벨 1세 카스티아 왕후 이사벨 1세의 장녀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뭐 놀라운 건 아니죠. 스페인의 무덤이 있네요. 스페인의 무덤이. 여기 보시면은 이사벨라 대 아라곤의 무덤은 톨레도의 산타 이사벨 수도원에 간소하게 묻어달라. 톨레도는 마드리드에서 좀 떨어졌는데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죠. 스페인 사람들의 경주 비슷한 데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르는 곳이죠. 그들의 묘지인 스페인 왕가의 묘지인 글라나다 왕립 예배당으로 옮기려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42세 때 사망한 아들은 이곳에 묻힌 거죠. 스페인 왕가의 무덤이 글라나다의 왕립 예배당에 1504년 사망하기 이전에 이사벨라 1세는 맏딸의 유해가 자신들과 함께 있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사벨라 1세가 하늘나라로 떠나기까지도 맏딸에 대한 그런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간에 지금은 톨레도 대성당에 안장이 돼 있고 이사벨라 대 아라곤 이렇게 여러분들 서양을 보게 되면은 이 사망일시 묻힌 날 묘지 번호 이런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벨라 대 아라곤이죠. 톨레도 대성당에 묻혀 있는 겁니다. 대성당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부모가 아버지가 페르난도 2세 아라곤 왕국 이사벨라 1세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이죠. 여기 보시면은 알론소 대 아라곤 후안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근데 아들들이 다 빨리 죽었네요. 1475년에 낳자마자 후안을 낳기 전에 낳다가 죽었구먼요. 낳고 바로 사망을 했네요. 그 이사벨라 여왕이 아들을 2명 정도 낳은 것 같습니다. 2명. 2명 정도 낳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낳을 때 죽었고 후안은 19세 때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아나, 마리아, 캐슬린 이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언니 행부하고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10명 정도 낳았죠. 이제 신랑이 2명이었습니다. 아폰수, 마누엘 1세. 이사벨라 대 아라곤이 죽고 난 다음에 3녀 여동생이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이 양반입니다. 마리아 오브 아라곤. 언니는 누구였습니까? 이사벨라 대 아라곤.
마리아 데 아라곤. 이 양반이 마리아 데 아라곤은 이사벨라 페르난도 2세사에 난 일남 4녀 가운데 3녀였다. 그녀의 부모는 장녀 이사벨라 데 아라곤이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2년 후에 1500년 10월 30일에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두 사람 사이의 나이차는 13년이었고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10명을 낳은 겁니다. 10번째 아이인 사망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출산은 지금도 출산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레이버가 아마 출산이라는 뜻이 또 있을 겁니다. 34세로 죽은 겁니다. 마리아 데 아라곤. 애를 10명이나 낳고 마리아 데 아라곤 그녀의 유해는 처음에 리스본의 하나님 어머니 수도원에 안장되었다가 이후에 남편과 함께 리스본에 있는 예로니모 수도원에 산타 마리아 데 펠랭 수도원에 묻힌다. 이 지금도 여러분들 포르투갈을 여행하게 되면은 3대 수도원 가운데 하나가 옐로니모스 수도원입니다. 이 옐로니모스 수도원이 마누엘 1세가 여러분들 건립을 했는데 엄청난 여러분들 재원을 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옐로니모스 수도원. 이 옐로니모스 수도원에는 이런 기둥 같은데 로프 같은 해양 건물이나 그다음에 동양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각이 되어 있죠. 그걸 마누엘 양식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은 포르투갈의 이름들 건축 양식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수도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이 조각에 배를 상징하는 그런 로프가 조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동양적인 그런 인도적인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이 수도원이죠. 여기에 옐로니모스 수도원. 여기 이제 왕실 사람들 뿐만 아니고 포르투갈에 큰 영광을 남겼던 여기 이제 이 묘가 마누엘 1세하고 합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기에 그 수도원에 바스코다가마의 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바스코다가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양의 해상로를 개척하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1498년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기국, 1497년 7월 8일 인도 항로 개척 출항, 1495년 10월 25일 중앙 2세 사망, 1497년 10월 마누엘 1세 재혼, 1498년 7월 바스코다가마 인도 항로 개척 기국.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부터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사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위기가 어땠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두 나라는 결혼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갈등을 줄였지만 해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런 경쟁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스페인이 완전히 이겼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1492년 10월 10일 날 아메리카 대륙을 여러분들 찾아내고 난 다음에 스페인은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스페인 왕실 국민들 귀족들이 전부가 이런 분위기가 고양되고 낙관적인 분위기였고 포르투갈은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분위기는 혼란과 충격이었고
어떻든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해야겠다 그런 절박감이 성세가 한쪽으로 기운 겁니다. 스페인이 대박을 친 겁니다. 신대륙을 먼저 1492년에 발견하고 1497년에 인도양 항로 개척을 위해서 바스코 다가마 배를 4척 몰고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 축구 실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들 두 나라가 현재 국명은 포르투갈 리퍼블릭, 지금 그때는 킹덤 오브 스페인. 이제 포르투갈은 좀 우울했습니다. 1491년에 왕세자가 죽고 1491년부터 중앙 2세 여러분들 신부전증 증세가 심해지고 1495년에 중앙 2세가 죽고, 그런데 스페인은 1492년도에 포르투갈이 거부한 제안을 수용해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여러분 대박을 쳤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엄청난 충격과 강한 자극을 줬던 거죠. 그래서 마누엘 1세가 1497년에 이사벨 대 아라곤 스페인 공주와 결혼하고 그다음에 1497년에 역사적 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 항로 개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독점 무역로를 찾아낸 겁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아프리카 내륙 무역로, 정확하게 트랜스 사하라 트레이드 루트입니다. 트랜스 사하라 트레이드 루트 위에서 인도로 직항할 수 있는 그런 무역로를 개척하는 거죠. 1415년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1488년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이런 희망봉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마침내 1498년도에 인도 항로를 찾아내는 거죠. 1481년에 제위에 오른 중앙 2세는 1495년 40세가 되던 때까지 14년 동안 인도 항로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이슬람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베네치아나 이런 데를 비롯한 이탈리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와 여러분 교역을 해가지고 향신료를 독점하는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스코 다가마를 파견했고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사람이 중앙 2세입니다. 중앙 2세. 자, 그러면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바스코 다가마를 어떻게 선택했냐? 능력이 있으니까 선택했겠죠. 원래는 여러분들 아버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이 여러분들 엄청난 영광의 시대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환호가 가득 찬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갖고 있는 에이스급 이런 선장들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것이 바스코 다가마의 아버지였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은 바스코 다가마의 아버지인 에스테방 다 가마를 인도양 항로 개척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 그는 알렌테주 시니시의 지방행정관으로 해군과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1497년에 항해 준비해 가지고 임박해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렌테주 시니시에는 지금도 추모하는 그런 이렇게 이런 포르투갈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적인 것은 화려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지역 출신의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동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도시에 이 바스코 다가마의 여러분들 아버지 되는 아버지의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여기에 시니시시에 서 있는 동상인 겁니다. 동상. 이 바스코 다가마 출항 당시에 37세였습니다. 충분한 해군 경력을 쌓았고 젊지만 리더십과 항해순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포르투갈 왕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선택했겠습니까?
나라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겁니다. 예,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예, 바스코 다가마. 예, 바스코 다가마가 여러분들 왕실의 신뢰를 받는 자로 그의 충성심과 항해 기술은 인도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증명했다. 마누엘 1세가 남긴 서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상인이 본국에 이런 보고한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바다를 가로질러 인도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왕의 위엄을 드높이며 항신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항해는 용기와 지식의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항해 여러분들 동행한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 항해 일지에 남긴 글을 보게 되면 바스코 다가마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고 그는 항해 중에 폭풍과 적대적인 만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선원들을 엄격히 통솔하여 목표를 향한 의지를 유지시켰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겁니다. 연대기 작가 가스피르 코에이아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는 뛰어난 항해자이자 용맹한 지휘관이었고 바스코 다가마는 바다의 위험과 미지의 땅에서 마주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완수하게 단호히 나아갔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포르투갈의 영광을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선장입니다. 예, 선장이 아무리 젊더라도 위기 시에 모든 나이가 많은 선원들도 선장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선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인도 항로 개척에 어떤 준비를 했나. 이게 1400 인도 항로 개척 1498년입니다. 하나 고치고 1498년 함대가 4척이었습니다. 1488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여러분들 개척에는 함대 3척 플리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 함대 3척을 파견했고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 개척에 4척을 파견하는 겁니다. 성 가브리엘은 아마 세인트를 포르투갈어로는 쌍으로 이런 표현하는 모양이죠. 바스코 다가마가 지휘했고 상 라파엘호는 그의 형님 파울로 다가마가 지휘했고 그다음에 베리우라는 순박은 니콜라오 쿄에루가 지휘했고 보급수는 이렇게 4척으로 구성됐습니다. 4척이 리스본을 출발하는 겁니다. 4ships 4척이 여러분들 바스코 다가마 컨맨디드 바스코 다가마 여러분들 지휘한 겁니다. 샌 가브리엘 그의 형님 파울로 다가마 상 라파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해 장비는 그 당시 이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총 그당 1415년부터 시작됐던 세우타 정복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497년까지 1415년부터 1497년까지 축적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총집대성한 겁니다. 포르투갈의 기존 항해 정보가 전부 다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뿐만 아니고 내륙 항로를 개척하게 페루다 코발랑을 여러분들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인도 캘커타를 가가지고 남긴 기록들 몬순 바람을 여러분 이용하는 그런 걸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포르투갈의 국책사업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선원은 한 150에서 170명 정도 식량은 2년 정도 그다음에 인도와 교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금, 은, 유럽상 직물들 그다음에 이제 구슬, 거울 이제 그런 게 구슬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출항을 하는 겁니다.
오래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바스코다가마 신화 창조의 주역이 되다. 모든 방송은 역사 스페셜의 모든 방송은 6개 이름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제가 강연록을 만들고 책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딱 한 권의 책처럼,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은 역사 스페셜의 소책자를 한 권 정도 함께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스코다가마의 신화 창조의 주역이 되다. 모든 세상의 성취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간에 리스크 위험을 누군가 감당해야 그래야 이런 성취가 이루어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바스코다가마는 인도 항로 개척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겁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세계를 탐험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항해 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97년 가는데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리스본을 출발해 가지고 인도의 캘리커까지 도착하는데 10개월 반이 걸린 겁니다. 317일 1497년 7월 8일 리스본 포르투갈 출발해 가지고 스페인 영토인 지금의 카날리아 제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미리 여러분 개척한 케이프 베르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포르투갈어로는 카보 베르데 제도 케이프 베르데 제도를 잠시 추가 봉급을 받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공의 성 헬레나만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이러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세기 가는 길입니다. 케이프 베르데 성 헬레나만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 여러분들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동 항해자를 여러분들 고용해 가지고 인도양을 건너 가지고 캘리커까지 가는 겁니다. 캘리커까지. 그다음 금정색은 돌아오는 돌아오는 데입니다. 돌아오는 데인데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희망봉 아주 여기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젤만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1488년에 이름 상륙했던 모젤만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프리카의 몇 개 여러분들 항구에 정착을 이렇게 정박해 가지고 교육도 시도하고 그다음에 물자도 이런 보급받고 그런데 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몬바사 이슬람 상인들과 갈등을 겪었고 말린디에서 다행히 통치자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랍 항해사인 아하마드 이반 마지디를 고용해 가지고 몬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캘리커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캘리커 지방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인도 켈랄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해상 직항로로 동방 인도에 도착했고 캘리커 자몰라와 무역 협상을 시도했지만 가격 후리치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초록색이 가는 길입니다. 카날리아 제도를 거쳐 가지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는 상륙했던 데입니다. 모잠비크 이 상륙했던 데 이 푸른색이 가는 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방송 방향을 전환하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한 안목을 훨씬 더 많이 넓힌 것들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던 아프리카나 중동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시야가 많이 그동안 확장이 되셨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리스본을 출발해 가지고 이 항해로입니다. 문바사 말린디 문바사는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났고 다행히 말린디에서 좀 더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물자도 보급받고 유능한 그런 아랍 항해사도 고용해 가지고 캘리커까지 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지만 엄청난 역경이 있었죠. 역경이 어떤 게 괴혈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비타민 C 부족으로. 선원들의 잇몸이 부풀어 오르고 치아가 빠지며 극도의 피로로 움직일 수 없는 선원들이 늘어났다. 선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해 가지고. 1497년 말 1498년 초 대서양 횡단미 통과 이후부터 심각해졌고 동아프리카 말린디에 도착한 이후에 신선한 식량을 확보하며 정상 완화가 됐지만 선원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괴혈병이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희망봉 주변은 전통적으로 해류가 여러분들 급물살이고 폭우가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김없이 바스코 다가마도 1497년 11월 20일 희망봉을 통과하면서 바다는 우리를 삼킬 듯이 요동치고 선원들은 신에게 기도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그러나 지휘관 바스코는 단호히 배를 이끌었다.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 같아. 바스코 다가마. 이렇게 이런 폭우를 만나는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작가가 잘 이렇게 정리했네요. 이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이런 험한 데를 개척한 겁니다. 험한 데를 개척해 가지고 참 그래도 풍요롭고 안전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뭐 사는 게 진짜 전쟁이구나. 대한민국처럼 전쟁 없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도록 사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복받은 거죠. 축복받은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이런 시대를 개척하면서 이제 문명이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모잠비크의 몬바사에서 이스라엘 상인들과 현지 통치자들은 경쟁자로 인식해 적대적으로 대응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잠비크의 무인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고 무슬림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그들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 우리는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대포를 쏘고 여러분들 급히 떠난 겁니다. 그 이제 항해 지식이 처음 가는 거니까 미답의 세계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우습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인도양을 걷는 것 자체가 바람을 이용해야 되니까 처음 해보니까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항해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아랍 항해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아마드 이브 마지드. 이 사람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몬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는 범선들이니까 캘리크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는 바다의 길을 알지 못했고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불확실했는데 말린디 항해사가 우리를 구해 주었다. 천신만고 끝에 캘리크시에 또 도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폭우가 여름 치고 하면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지휘관은 그들을 설득하고 명령으로 복종시켰고 바스코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반발을 진압했지만 선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항해 내내 선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겪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음 여러분들 인도 체류관 3개월 체류했습니다. 그때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인도 체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인도 체류의 여러분들 현지 통치자들에게 왕의 서신을 마누엘 이시의 서신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온 물품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몰린 캘리컷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는 우리의 제안을 냉정히 대했다. 제품도 여러분 눈에 맞지 않았지만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이슬람 상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죠. 무어인들은 우리를 적으로 여겼으며 그들의 속삭임은 통치자 자몰린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적대감을 넘었으니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자불안석인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육지에 착륙하는 것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식량 공급이나 이런 것도 어렵게 되는 거죠. 현지인들이 우호적으로 대해야 식량을 여러분들 살 수가 있는데
3개월 머물렀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병으로 쓰러졌고 우리는 그들을 치료할 충분한 수단이 없었다. 캘리컷 체류 중에도 괴혈병으로 선원들이 많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전을 교회로 여겼지만 곧 그들이 다른 신앙을 힌두교를 믿고 있다는 걸 처음에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또 더 정오심으로 발달돼. 우리는 몇몇 무어인들을 응유하여 물품을 교환했지만 이는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바스코는 협상이 결렬되자 현지 상인 몇 명을 인질로 잡아서 향신료를 강제로 확보하려 했고 이 과정에 캘리컷 항구에 소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항해도 힘들었지만 캘리컷에 체류한 3개월도 좌불안석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길은 좀 편했냐? 돌아온 것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더 걸렸고 많은 여러분들 3분의 2가 죽습니다. 항해 중에. 귀국 항해는 1년 정도 걸렸습니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습니다. 170명에 150명 정도가 출항할 때 갔고 55명이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선원들은 병으로 쓰러졌고 매일 죽는 이들이 늘어났고 배를 움직일 힘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 범선이니까 노를 져야 될 때도 있고 그랬던 거죠. 다행히도 말린디 동아프리카 말린디에서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돌아온 길도 아주 험했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바다는 우리를 더디게 만들었다. 인도양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몬순 바람이 여름 없어가지고. 성 라파에로는 더 이상 바다를 견딜 수 없었고 우리는 그것을 불태우고 떠나야겠다. 배를 하나 여러분들 하니까 그 선원들이 또 전부 다 한 배에 타야 되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돌아오는 길도 이 검정색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검정색이 돌아올 때는 말린디만 여러분 돌았습니다. 우호적인 데만 한 군데 두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의 케이프 베르데 두르고 포르투갈 영토인 마데르다에 두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겁니다. 지휘관의 행전은 병으로 떠났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비통함을 안겨주었다. 바스코 다가마의 형제가 케이프 베르디 케프 베르데에서 이런 죽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국 땅을 밟을 수가 있었을 건데 이렇게 이런 험한 모가디슈의 무인들은 우리를 적대시키고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피해 떠났다. 전신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돌아간 것이 기적적인 일이었다. 선원들은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었고 일부는 지휘관에 항해했지만 그런 단호히 그들을 이끌었다. 돌아온 길은 갈 때보다도 훨씬 더 희망이 이렇게 바닥을 쳤던 이제 엄청난 여러분들 환영을 받죠. 바스코 다가마가 돌아왔을 때 바스코 다가마의 귀국은 포르투갈의 엄청난 기쁨과 낙관주의 불러일으켰고 우리가 드디어 스페인을 따라잡았다 이런 거죠. 스페인에 질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국가적 자부심을 일으켰고 결국은 스페인의 1492년도에 신대륙 발견에 필적할 정도의 포르투갈이 1415년에 시작됐던 그런 인도 항로 직항로 개척이 1498년도에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마누엘 1세가 남긴 기록입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우리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여 인도에 도달했고 이것은 신의 은총과 포르투갈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업적이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충직한 종으로 여기며 그에게 합당한 영예를 수여할 것이다. 자기를 주죠. 우리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를 귀환을 축하하며 항구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우리의 업적을 찬양했고 왕은 우리를 따뜻히 맞이했다. 바스코 다가마 항해일지에 남긴 기록입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엄청난 일을 했다.
본국의 이름 타진한 편지에 남아있는 기록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스코 다가마는 여기에 대항해 시대를 기념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포르투갈인들의 이 리스본 조형 기념물의 두 번째 인물이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아마 이 인물 맞을 겁니다. 그 이름 그만큼 중요도가 크다는 거죠.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1415년에 세우타 정복에 앞장섰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를 주도했던